네, 김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또 워낙 또 리서치라든지 또 투자 쪽에서 경험이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투자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투자 자산이라든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서적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매크로 이슈가 정말 이 투자 업계에 화두고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이게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의 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더 그게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이제 좀 증가수가 좀 줄어들고 2018년부터 아예 경제 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늙으면 네. 이제 뭐 소비보다는 저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소비를 안 하는데 뭐 기업들은 공장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압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건 뭐 그냥 인플레 1% 정도 인플레 정도를 타겟한다.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인플레라는 거는 코로나가 준 어떤 기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 요인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깨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우니까 결국 공급망이 약간 좀 불안정해지는 거기서 언제든지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심하자 하지만 이 기저에는 역시 디플레 압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파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인플레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뭐 make sense 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건비와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럼 그 사람이나 저나 간과했던 게 무엇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잡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특히 블루 칼라 워커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리서치 센터. 네. 근데 거기가 이제 99년부터 미국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리서치 센터가 했던 일들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성과들을 이제 수치화시켜서 얘한테 얼마 정도 월급을 주면 되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얘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수준에서 가장 최소한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 불만 있냐? 그러면은 딴 데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와. 그럼 내가 카운터 퍼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많이 월급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들은 이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동안 이 제조업, 이 블루 컬러,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이 구경제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일단 나와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고정 투자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은 손실이 엄청 크다고요. 근데 이 노동자들한테 협상력을 딱 준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장에 불러내야 되는데 근데 바이러스 환경에 그 불만 있는 노동자들을 불러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런 노동자들한테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그런 월급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지만 한 뭐 시간당 $11 정도? 근데 아마존의 이 창고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가 뭐 18불, 뭐 20불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인건비와 인플레라는 게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월급을 올려둬도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잡을 떠나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똑같이 다시 그쪽으로 그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용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책 없이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할까? 기계화를 준비하겠죠. 자동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 때는 보조금을 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조합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떠났어요. 여성분들도 차라리 뭐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데 뭐 보조금 주니까 집에서 애 키우니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조합을 찾다가 못 찾는 사람 다시 돌아오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인들 중에 한 평균적으로 2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재택근무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가 깔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 이건 약간 좀 주관적인데, 네. 저는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완전성 있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훌륭한 인력을 네. 그냥 사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201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성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 파트타임 잡이라도 이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인프라가 깔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 튀어올랐던 인건 비반 인플레가 빠르게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이 인플레를 더 증폭시켰던 요인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석유나 곡물 가격을 그 공급을 직접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나 곡물이라는 게 이게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가격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곡물 가격에는 곡물을 재배하는데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석유 가격 올라가면 곡물 가격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건비 쪽에서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생필품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상가상으로 막 이게 그 상승 효과를 발생을 시켰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 어떤 제한을 했음에도 아직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유가가 많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네네. 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샥이 앞으로 많이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급작스러운 비용 상승 인플레는 한풀 꺾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 누구로 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단순히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네.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여기에서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럼 그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네. 금리를 연준이 왜 올리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고금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늦추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과연 미국의 경제조차 얼마나 이 고금리의 고통을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렸어도 그게 뭐 수요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뭐 수요가 견인돼서 뭐 인플레가 일어났다 이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정도가 됐으려면 그러면은 이제 수요하고 가격이 같이 올랐다. 그 얘기는 GDP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2022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한 1.8%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어떤 수요를 자극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얻은 성과는 금융자산 가격 거품만 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가 잡힌다면은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잡힌 게 아니고 코로나나 이제 그 전쟁이라는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만들었던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냥 없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진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어떤 부작용이 못 버티는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도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왔을 것이고 또 그 결과 금융자산 가격이 많이 깨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금융기관의 타격을 받았을 거고요. 네.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금리 올라갔으면 부실 기업들도 좀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엄청난 양의 자금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의 회전 속도는 많이 줄었어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고 신흥시장 쪽에서도 갔었고 한계 기업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서 그런 충분한 유동성이 아직은 좀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금리는 올렸지만 사실 연준이 시중에다가 이제 채권을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했다. 이런 건 되게 미니멀하다고요. 괜히 되게 미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로 버티고 있는 건데 굳이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이 그 시중의 자금을 급하게 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제 시중에는 되게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간주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IMF 같은 경우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올해가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 2.7%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거든요. 2.7%면. 근데 걱정을 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무엇인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정이 뭐냐면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못 버티고 이제 뻗는 애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고금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장 기업들 그런 분들은 아직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현금 흐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돈이 풍부해지면 외부에서 쉽게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훌륭한 인력 뽑아서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활동이 확 줄어드니까 사실 그동안 이 고용이 좀 괜찮았던 이유가 주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디지털 쪽에서 새로운 노동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구경제는 당장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제, 구경제 양쪽에서 조합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만 이제 그 인플레가 안 왔던 것은 신경제나 구경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돈을 벌 만한 그런 단계는 못 됐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는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인플레는 좀 더뎠지만 그래도 이 경제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 좀 높아지지 않고 아주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런 그동안 이제 잡을 막 만들어줬던 원동력, 그러니까 어떤 신성장 기업들이 위축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실업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페드가 미국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상외로 일찍 피봇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이제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선물 시장을 보면은 아마 상반기 중에 한 4.5% 정도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다시 4.5%로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피봇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페드는 근데 나는 그냥 고금리 5% 정도를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그 미국 10년물 시중금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2%를 찍은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못 버틴 거죠. 10년물 금리. 예, 시중금리가 이 4.5%를 못 버틴 거죠. 예, 그래서 3.7%로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시중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시중금리 장기금리, 기준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네. 예, 이렇게 되면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사실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기관이 장당 금리 차를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 역전되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중금리가 못 버티면 기준금리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9년 8월 달인가 그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경제가 이런 고금리를 오랫동안 버티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경기 침체가 2023년에 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어떤 그런 이 고금리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샥에 대해서 약간 후유증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어떤 패닉 상태로 가는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기억들이에요. 과거에는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오해에서 생긴 거잖아요. 소비가 잘 되네. 진짜 이런 속도로 올라가나? 그리고 엄청나게 이 생산 시설을 늘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을 구조 조정하고 그래서 정리해고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레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근데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예고된 쇼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도 사실 안 보이는 데서 날아오는 펀치를 맞고 KO되지 그쵸. 날아오는 걸 보고 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지금부터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사실 좀 반등이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워낙 견고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바닥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지금은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그 고점 대비 20%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참을 수 없어요. 손절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땐 산사태가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크라이시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통 반토막 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한 고점 대비 30% 밑으로 내려면 계속 저는 사거든요. 그래서 50% 떨어질 때까지 각오하고 계속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생각만큼 안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약간 좀 곤혹스러운데 그게 이제 보험이라든가 연기금의 금융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팔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주변이 좀 넓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이나 채권의 수요층이 두터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한 30, 한 5%? 그 정도까지 네. 빠지긴 했고 다우는 상당히 좀 덜 빠졌죠. 한 10몇 %까지밖에 안 빠졌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거품이 많았던 게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전 사실 더 빠질 걸 기대했었는데 과거의 그 전형적인 어떤 크라이시스의 모습은 주가가 반토막 나요. 그랬다가 2배 올라서 제자리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4년 뭐 이렇게 아주 패터나이즈 됐었는데 네. 하여튼 2018년 19년부터 보면은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파이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의 그 규모가 그만큼 방대해졌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약간 좀 패시브 그런 자금도 좀 많아지고 또 네. 알고리즘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축 자산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앞서서 또 일반적인 그런 경제학자의 뷰와 다르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침체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증보다는 훨씬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원래 네. 그 환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잔병 치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골거리면서도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원래부터 저성장이었다고요. 경제가 원래 약했다고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샥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사실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네. 안 그래도 그 서적에서 약간 앞으로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유럽을 좀 꼽아주셨더라고요. 유럽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뭐 서로 각 나라의 비교 우위를 같이 공유하자, 그러니까 협력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게 깨지고 있어요. 네. 그 깨지는 이유가 단순한 이기심인 것도 있지만 미래 패권은 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중국 너희들 싸게 만드니까 살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왔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가지려면 제조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는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를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를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쓴 다음에 그 폐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그 확보해야 돼요. 맞아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자기가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 새로 사오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서로 간에 각자 도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도 뭐 각각의 뭐 체제가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체제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EU가 깨져버리면.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뭐 알사스 로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철강, 뭐 이런 석탄 놓고. 근데 이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하여튼 뭐 EU로 그냥 묶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EU라는 경제는 독일이 먹여 살리는 경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정밀기계, 정밀화학 뛰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독일이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의 마르크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은 여전히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독일이 더 많은 수출을 해서 분담금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그 지역 국가들한테 이제 좀 먹여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점점 소비가 줄고, 교육이 줄고, 제조업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옛날만큼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태리나 이제 스페인이나 남유럽 국가들이 이게 좀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좀 해야겠다. 경기를 좀 부양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국채를 좀 발행하고 싶은데 국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채를 발행을 했다가는 그거를 시중에다가 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있는 채권 가격이 폭락할 거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부분은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을 해서 그걸 흡수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심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그냥 우리 그냥 영국처럼 독립하자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사실 스페인이나 이태리는 지금 독일이 신용 보증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브렉시트 움직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은행들이 20% 정도가 부실 여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은행 이런 여신 중 20%가 부실이다. 그러니까 일부 남부 유럽 그 국가들은 한 뭐 40%가 부실 여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태리나 스페인이 따로 떨어져 나왔다. 그럼 바로 부도날 수 있어요. 국채조차도.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이 금융기관들이 서로 엄청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다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2012년에 남유럽 사태가 났을 때 드라기가 whatever it takes,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막아줬었는데 이게 만약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 이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뭐 약간 좀 움직임이 나온다면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도 예상보다 이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가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봇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한 그때쯤에 좀 진정한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증시를 설명하는 하나 요인을 꽂아라. 그러니까 싱글 팩터를 찾아라.
좀 미국 그 금리예요. 그 거의 다 설명해 주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면 무조건 돈은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뭐 이렇게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그런 쪽은 많이 하지 못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그 방향이라는 것은 뭐 지금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빚 갚습니까? 결국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뭐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인프라 깔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냐는 거죠. 스타트업들이에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단 싸게 자금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끌어들일 수 있도록. 네네. 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주가 지수에서도 주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게 기존의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비중이 작아지고 미래의 이익을 얘기해주는 신성장주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졌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추세가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 좀 복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네. 누가 말하는 그거보다 약하게 올 것이다. 네. 그리고 경제를 우려한 나머지 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물론 이제 그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했으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유지는 못하고 네. 한다면은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스탠스가 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자산이 주식엔 지금 크게 물렸고 네. 채권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채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어차피 장기 물금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막 물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장기채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지금 미국 장기채를 무조건 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그 고금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라는 건 코로나가 만들어준 기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얘기는 결국은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신흥국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미국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를걸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미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을 갱신할 수 있어 대출 조건을. 그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7%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5%로 갱신할 수 있어요. 싸게. 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은행들이죠. 그렇죠. 난 7% 받을 줄 알았는데 5%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금리가 내려갈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빨리 채권을 삽니다. 아직 금리가 높을 때. 네. 그럼 채권 가격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럴수록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겠죠. 이게 미국 이 채권 시장의 굉장히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미국의 이기주의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데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올린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위험이 더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준금리는 떨어지지만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흥국 채권 금리는 아직 못 떨어지는 거죠. 가격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심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세 차익하면 이제 주식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채권의 어떤 시세 차익도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30년물 금리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국채 30년물 그러면 지금 쿠폰이 한 4%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시중금리는 한 3.73% 정도 돼요. 네. 근데 올 연초에 한 2% 정도 됐었거든요. 만약에 2%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8% 정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S&P 500이 전고점까지 회복한다면 한 19% 정도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이 시중금리 변동에 대해서 만기가 길수록 30년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가 길수록 더 화끈하게 오른다는 거죠. 네, 듀레이션이 높으면 네, 듀레이션 이펙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은 좀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권의 특징이 뭐냐면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샀을 때 금리, 예, 그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보기 어려운 금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적어도 이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어닝 샥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팩셋이 이거 퀀트 지금 보는 그 기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S&P 500 기업들의 어떤 2023년 내년도 earning,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5.7%인가 그래요.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뭐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이 혹시 내년에 조금 이익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려되시면은 그러면은 채권을 사시라는 거예요. 주식보다 먼저.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렇게 그 경기 침체나 어닝 쇼이 나오잖아요. 금리는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굉장히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차라리 주식을 사긴 사는데 약간 좀 실적 면에서 약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치주보다는 저는 이제 이 신성장주, 기술주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은 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뭐 미래를 얘기해주는 신성장주들의 가치는 그만큼 빨리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는 거는 가치주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신성장주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수 관점에서 가치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을 상당히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더 많이 빠지고 나중에 매크로 환경이 변경되었을 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약간 성장주, 나스닥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 분야. 네네. 뭐 그런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어떻게 이제 이 빚을 갚아 나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인프라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선진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갖고 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임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가상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만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작업이 동시에 현장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기계는 완전 로봇만 공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바로 작업이 되는. 그럼 아주 그냥 효율적인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면 뭐 초고속 인터넷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로보틱스 하드웨어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사이버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한번 선점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계가 전개가 되면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뭐 엔비디아나 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애들을 사보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네. 되게 이 커머더티, 그러니까 그런 거 일상재 가격 변동이 심한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안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반도체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이제는 디지털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수요의 강력함이 이 가격 변동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게 오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네. 얕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채를 투자하라는 그런 근거를 살펴보면은 요번에 발생한 인플레가 사실상 이 코로나라든지 뭐 전쟁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그런 샤크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엔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도 낮아진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사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한테 부동산 펀드 투자가 제격이다. 이제 그렇게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부동산 펀드의 장점은 일단 자산 배분 차원에서 섞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투자 그러면 주식부터 막 생각하고 네. 근데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히 자산 배분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채권도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펀드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확실히 부동산은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장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위험 중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 접근이 어려웠잖아요. 워낙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외에 보면은 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종이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증권화 시켜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부동산 상품을 만나보기에는 되게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해서 이제 해외 쪽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주 다양한 부동산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은 산에 유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번 이익 중에 일부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다 나눠줘요.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은 월급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수입도 짭짤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그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 특히 우리나라 주식 채권하고 미국 부동산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펀드 매니저 했을 때 일단 한국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미국 인프라 펀드를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험 분산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인구 노령화에 의해서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럴 때 돈이 갈 수 있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성장 없냐? 네. 그러면 뭐 안정성이라도 따져보자. 근데 사실 부동산만큼 수요의 안정성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초고속 통신 타워, 그다음에 뭐 이런 데는 지금 수요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수요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쪽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태라면은 저는 사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보다는 집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택용 부동산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뭐 그 인터넷 켜보면은 집값 폭락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 이렇게 알아보면 뭐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곡소리 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유동성이 되게 없는 상태에서 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까? 오히려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집에 앞으로는 이제 재택근무라는 어떤 그 집의 기능이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집을 그렇게 팔 만한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가구 2주택은 어렵지 않습니까? 세금 때문에. 근데 미국에 있는 그런 펀드들 같은 거 사면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죠. 예, 뭐 주택용 모기지 뭐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걔네가 이제 예전에 2008년에 그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났을 때 많은 그 주택 이 건설업자들이 다 시장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리모델 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수익성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리모델 할 수 있는 사람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 지금 뭐 미국에서 주택 부족한 게 한 380만 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만 호가 넘어요.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 집값도 폭락할 것이다, 조짐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에 지금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긴 좀 어렵겠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네. 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주택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약간 뭐 부동산 펀드, 어떻게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니치잖아요. 네, 니치 네.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각종 부동산 이 자산을 이 종이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리츠 상품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인프라 펀드, 예, 그것도 리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타워, 통신 타워, 그리고 뭐 이 주택용 네. 부동산 그런 걸 리츠로 다 만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정말 딱 하나의 주식을 꼽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네네.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역시나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초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뭐 매일 한 주씩이라든지 월급 받으면 조금씩이라든지 그렇게 차근차근 모아 나간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예금의 예금학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믿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꾸준히 믿고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를 안 샀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좋은 시기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반도체에서 놀라운 수익을 거둘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나노대 메모리, 그러니까 D램 같은 거를 만들려면은 노광 장비, 빛으로 가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ASML밖에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네. 미국이 ASML한테 그러죠. 너 그 장비 미국한테 팔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근데 반도체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미래 패권이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프로세싱하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못 한다면 중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번 소련이라는 연방이 결국 이제 91년인가 그때 붕괴가 됐는데 그때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90년대 8월하고 이제 91년 2월 사이에 데절트 스톰이라는 사막의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쿠웨이트에서 후세인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했어요. 근데 기존하고 굉장히 다른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초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적의 어떤 그 신경망을 통신망을 마비시켜버리고 스텔스로 그냥 때려가지고 초전에 그냥 승부를 끝낸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자전이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소련이 그냥 항복했죠. 그의 말에 12월 25일 날 네. 그냥 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소련 장성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미국의 무릎을 꿇은 것은 결국 컴퓨팅 파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도 이제 이런 반도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사력에서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캐치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자기네가 사요. 물론 산 것 중에 일부는 이제 되팔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구매력이 그만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국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리조차 삼성전자 하는 메모리조차 지금 28개 시설을 5년 안에 이제 건립을 하겠다고 됐거든요. 뭐 그 정도면 아마 5년 안에 이 범용제는 자기네가 국산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고급제 서버에 들어가는 고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거 써라. 하지만 그냥 굉장히 아무데나 쓰는 그 범용제는 그냥 중국산 거 써라. 예,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은 말 잘 듣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범용제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이 이 산업에 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삼성전자는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엘피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엘피다가 일본 업체였거든요. 반도체 업체였죠. 근데 얘네가 이제 끝까지 정부에서 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엘피다를 이제 망가뜨리려고 가격을 팍팍 낮췄죠. 예,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엘피다가 적자 막 났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이제 은행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우리 기간 산업인 반도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놓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대출 다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누구랑 싸운 겁니까? 엘피다랑 싸운 겁니까? 일본 정부랑 싸운 겁니까? 정부랑 싸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보다 훨씬 더한 데가 중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만 들어오면 사실 반도체는 일단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한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뭐 중국의 진입을 좀 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강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냐면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뭐 다각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나노 소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조금 더 뭐 QLED 같은 것도 한번 좀 해봐야 되고요. 퀀텀 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로,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 사업을 할 거예요, 삼성이. 나중에는. 완성차는 못하더라도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아마 완성차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뭐, 이 배터리를 뭐 사다가 쓰지만 아직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나중엔,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분야가, 그러니까 부가가치 가장 높은 게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왜 안 하겠어요? 자기네가 직접 다 내지화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 전기차 사업을 왜 못하냐면 만약에 했다가는 지금 뭐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사랑 테슬라당 납품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네. 근데 경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쭉 흘러서 이제 삼성이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자기네 고객이 충분히 쌓이면은 아마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것이 먼저 오냐는 거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삼성이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냐.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2019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가 이제 세계 비메모리 시장에서 넘버 원이 되겠다. TSMC를 제치고.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TSMC의 마켓 쉐어는 46%에서 54%로 오히려 늘었더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원래 삼성도 비메모리 했었어요. 제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플이 야 너희들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CPU나 이런 비메모리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납품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삼성이 이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갤럭시를 하는 거예요. 네. 갤럭시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CPU 안에는 자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맡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비메모리도 되게 맞춤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그 스펙을 잡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돈이 있으니까 지금 100조 원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한 번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뭐 AMD를 M&A 한다거나 어떤 극적인 무엇을 좀 보여줘야 이제 신뢰가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는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삼성전자 안 좋다라기보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세계 네. 국가 간의 역학 구도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가 약간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덜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좀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 주식을 공부할 만한 시간은 없는데 그렇다고 채권에 투자하자니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고 네. 그 주식을 하자니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해외를 보시면은 공부 안 하셔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경쟁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수요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간의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로키드 마틴, 미국의 국방주예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전쟁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지전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방 예산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로키드 마틴은 뭐 사실 이제 다른 이 전투기 만든 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월등한 압도적인 일이죠. 네. 예, 그리고 뭐 디즈니 같은 데도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뭐 진짜 원스톱 서비스가 다 돼 있어요. 모든 것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모든 그런 회사들이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예, 그래서 뭐 여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그 컨텐츠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회선망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핀텍 업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독자적인 망을 쓰는 것 같지만 다 비자망을 써요. 마스터카드나. 그러니까 얘네들 비자 장사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의 세계가 온다 그러면 이제 통신 인프라 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고속. 근데 예전에는 화웨이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통신 어떤 프로토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을 다 오픈해라. 그러니까 누구나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 분야를 다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어떤 뭐 기득권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퀄컴을 보시는 게 낫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지털 세계가 오면은 뭐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데를 이제 그 수요가 막 급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산업을 보더라도 역시 애플 투 애플로 보면은 미국 업체가 싸요. 우리나라 거보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 걔네가 확실히 탁월하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많은 기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막 만들 때는 기초 과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이 아이비 리그의 어떤 퍼스트 이어 대학들이 이 기초 기술을 해요. 근데 세컨드 티어 대학들이 그걸 기술을 받아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하죠. 근데 설령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이런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받아도 박사과정은 마지막 단계는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한국 대학에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 능력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남의 것을 모방해서 카피캣으로 성공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러한 시기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아닌 해외 주식을 사라.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출산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가구당 0.88명이에요. 우리가 계속 낮아지네요. 예, 그러면 네.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젊은이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약간 경제 활력성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해주는 건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줄어들면은 결국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일한다는 건 투자가 된다는 건데 돈이 여기 왜 들어와요? 일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지만 어떤 원화 가치의 어떤 하락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는 저도 사실 제 재산의 반은 달러로 바꿔놨어요. 예,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또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더라고요. 석유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친환경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패권의 중심을 석유에서 전기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의 시대는 갔으니까 미래 패권은 데이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게 다 전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시면 엄청나게 팬을 돌려서 냉각을 시켜야 돼요. 다 전기죠. 근데 그 엄청난 전기를 앞으로 그냥 친환경 전기를 써.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발전의 60, 70%가 석탄 발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술 기업도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이 그걸 노린 거죠. 미국이 이 석유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이 중국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제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급진으로 가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배터리는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신재생 발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 저장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속 충전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아마 책에 이런 부분이 조금 관련된 기업들도 소개되어 있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창업을 여기 관련해서 했어요. 아.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네. 기업을 이제 창업하는 거죠. 어.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기가 모자라냐? 그러면 뭐 과도기에서는 원자력이라도 그냥 친환경으로 쳐주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는 이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바닷가에만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는 뭐 냉매로 나트륨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높으니까 그리고 자체 냉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나 위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곳곳에 이제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뭐 모자란 전기를 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건데 특히 요즘에는 석탄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석탄 발전기를 더 드러내고 거기다 소형 원자로를 그러니까 이제 집어 넣어주면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 그리드 있지 않습니까? 송전망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와이오밍이라는 데가 석탄 발전의 메카였었어요. 근데 가장 지금 소형 원자로가 많이 보급되는 데가 이 와이오밍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소형 원자로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대표적으로 되는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상장사인가요? 상장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핵융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어떤 태양 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듀트리움이라든가 이제 트리티움 같은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를 거기다 플라즈마를 쏘지 않습니까? 얘네 흥분해가지고 막 열 올라요. 그걸 뜯어내가지고 전기장에 자기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온도가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1억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집어넣는 에너지 더 많다. 그걸 뽑아 쓰자 하는 게 핵융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장이 자꾸 꺼져요. 가다 꺼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5분 정도는 유지가 돌아가야 이게 상업성이 있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MIT 교수들, MIT 출신 애들이 요 사이에 자기장 사이에 초전도체, 그러니까 슈퍼컨덕터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73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오래 유지되는 그런 솔루션을 찾았어요. 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한 몇 조 원을 최근에 펀딩 받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나오면 아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도 그동안 신재생 발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전기가 막 남아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저장을 못하니까 그냥 버리죠. 네. 그러지 말고 그거를 그 전기로 수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발전시켜라.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 이러려면 수소를 저장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액화 저장 시설에 이런 페이턴트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이제 GTT 그러니까 뭐 게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라는 프랑스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기술을 엄청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텐데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좀 책장에서 꺼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이 친환경 쪽이라는 그런 큰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거기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네. 그런 연관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친환경 쪽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또 함께 볼 만한 앞서서 이제 신성장 분야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좀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산업이라든지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빚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죠. 그러니까 빚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면 이제 나중에 빚을 갚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주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은 퀄컴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하드웨어. 이거는 세계 로보틱스 하드웨어 업체 10개 중에서 5개가 일본 업체예요. 그만큼 인구가 빨리 노령화됐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걔네가 먼저 발전한 거죠. 네. 그 중에서 넘버원이 야스카와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야스카와 전기죠. 네네. 일본 주식 사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그동안 엄청나게 약세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빠르게 반등할 거예요. 일본 주식 사면 환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프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전쟁도 이제 사이버 전쟁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커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정보를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간접처럼 숨어 있는 거죠. 둘러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정말 가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쫙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수집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 업체도 그냥 바로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가면서 어떤 놈이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저놈이 고정 간첩이구나 딱 보고 있다가 걔가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쫓아가서 적의 근거지를 선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런 어떤 그 얼리 디텍션에 가장 앞서가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도 지금 계속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거를 면역세포가 다 와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면역력 떨어지면은 못 죽여요. 그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세대 이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네네. 면역을 증강시키자. 면역의 파워를 세게 만들자. 그러니까 면역의 파워를 기른 건 좋은데 면역세포가 장님이에요. 암세포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 발현 인자 중에 CD4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있으면 얘가 암세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발견할 수 없는 암세포가 보통 콜드 튜머라고 그래요. 콜드가 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콜드 튜머를 면역이 볼 수 있는 핫 튜머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 업체들이 책에 써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관련 질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도 약간 좀 더뎌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제 항체라든가 뭐 화학약품 갖다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타겟이 잘못되면은 다른 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체 유래 물질, 그러니까 이제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걔네들이 분비하는 분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전문 업체를 잘 보되 이 미생물의 장단점이 뭐냐면 인체에 독성은 없어요. 근데 약효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효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맞춤형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최적인 어떤 환경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코어 미생물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창업한 업체가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최대 미생물 연구소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루 문어거든요. 창업자가 거기 의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홀차펠 교수였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책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기술들이 많이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기업은 일본에 많고,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사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ETF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별 주식을 샀는데 괜찮다, 경쟁력 있어요. 근데 이 신성장 분야는 언제 이 도미넌트한 기술이 탁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좋아도 그런 기술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 바로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올라오는 기술의 기업들의 비중을 좀 높여주고 떨어지는 걸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중에 면역 항암제가 괜찮다, 그 ETF를 산다면 그 테마, 띠에
에서는 그 어떤 그 성장 스토리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아까 사실 살짝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깜빡해가지고 네네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지 뭐 창의력 기반으로 계속해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고 뭐 경쟁력 있는 기술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약간 G2 분쟁 관련해서 약간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중국이 이제 새로운 그런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를 제가 알기로 레이 달리오도 좀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중국의 그런 존재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는 원래 예전 그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이라서요. 거의 뭐 중국에 중독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견해에는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편향됐다고요. 네. 근데 저는 패권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악력은 약간 좀 뭐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미국의 패권이 약간 약화되는 것도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패권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당분간은 굉장히 좀 저는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지금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사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플레라는 게 그 공급망에서 왔지 수요에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뭐 올려서 이 경기를 다운시켜봤자 얼마나 인플레가 뭐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뭐 돈을 미국 쪽으로 다 이제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죠. 네. 그러면은 쟤네들 봐라. 역시 미국이 좀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럼 수입 물가 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기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혼쭐을 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우방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방 없이 어떻게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중국을 때리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는데 뭐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는 이제 미국 쪽으로 온다, 중국산 안 쓴다 이런 건 나왔는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조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마 한 내년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중국 하나만 괴로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러한 이 미국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다운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국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게 약간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그 포함한 우방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쉽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계속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한다. 얘기 쉽게 하라. 근데 이제 뭐 답을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 봤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것은, 남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알파 초과 수익을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이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알아도 그걸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는 그래서 남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드리는 거지, 그 답을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럴 공부할 만한 시간은 없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자산 배분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식채권, 부동산, 인덱스를 가지고 배분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성은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만약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거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엑스트라를 얻겠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신성장 쪽으로 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속된 말로 저는 상장 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남이 빨리 걸 또 빠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기 단계 쪽으로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싸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폭락했어도 워낙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싼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농간 이런 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오가닉 그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학주의 40배 수익 클럽 아니겠습니까? 네. 5년간 40배 가능하다는 거죠. 시리즈 A만 들어갈 수 있으면.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기 투자하시고 다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요령들을 책에 써놨으니까 한번 저랑 의견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거기에다 긴축하면서 시장이 사실 뭐 한 달 전 다르고 그 한 달 전 다르고 또 지금 네. 다르고 뭐 연준의 그런 뭐 입이라든지 나오는 그런 뭐 뉘앙스, 레토릭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좌지우지 되는데 사실 긴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이 혁신을 이루었던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투자 대상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투자 마인드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데 네. 내가 그걸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잡이라는 게 이 신성장 분야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그 창구가 막히겠지만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 안 될 거고 결국은 그쪽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사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고 유지하고 이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네.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확실히 그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개선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신성장 이쪽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기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뭐 네. 조금 약간 빨리 오르든지 아니면은 네, 네. 좀 나중에 오르든지 그런 네, 거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주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